자, 오늘의 주제도 혹시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유의하게 잘 지켜보셔야 할 주간이니까. 맞긴 한데 돈이 없어서 주식도. K 방산적으로. 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명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F5부터. 거기서도 심지어 투하를 할 수 있고. 날개가 펴집니다. 오! 야, 어디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완전히 박살내고 싶게 저거. 야, 타겟 나도 디자인 아주 짱입니다요. 전쟁을 조기에 동결시키는 핵심 전력 중에 하나 바로 공군력인데요. 바로 이 위에서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지상 목표를 때려버리는 거,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 자, 우리 무기 중에 뭐 미국 거, 뭐 영국 거, 이스라엘 거 다 그렇게 외국 거만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의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공대지 유도폭탄 KGGB인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기다리실 반가운 소식 있겠죠? 맞습니다. 네. KGGB가 바로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입니다. 예. 네. 심지어 이게 국내 보도가 아니라 해외, 외신을 통해서 먼저 알려졌어요. 그래요? 지난달 1월 폴란드 군비청이 KGGB를 조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서 FA-50 다목적 경전투기를 도입했죠. 근데 이제 이 전투기에 장착될 무장도 한국산으로 하겠다. 네. 아마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현재 사용되는 전투기 게필러 버전 FA-50GF 이 12대는 무장이 없는 상태로 폴란드에 도입돼서 주로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의 미국 무기인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죠. 이거를 이제 장착하려고 계획했던 만큼 미국과의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보다 앞서서 일단 KGGB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23년 8월에 열린 라돔 에어쇼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쇼 당시의 모습인데요. 폴란드 공군은 주력 항공기인 미그 29를 대체할 기종인 FA-50의 도입을 기념하면서 동반 비행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게 동반 비행 장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KGGB를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눈에 딱 요게 우리 KGGB가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눈도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토 부리인 것처럼 항공기와 항공기 무장 이거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맞죠? 아무래도 그게 좋죠. 네. 뭐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FA-50 제작사인 카이가 올해 말까지 2025년 말까지 첫 번째 PL 버전 FA-50을 폴란드 버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품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 조립까지 조립을 했다고 하고요. FA-50 PL 36대는 2028년까지 전부 다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국산 유도폭탄인 KGGB를 도입하게 되면 바로 이 FA-50의 지상 표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적의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까? 이미 수출이 이루어진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지 생산 그리고 무기 유지에 필요한 능력까지 함께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폴란드 공군은 FA-50 외에 이미 보유 중인 F-16에도 KGGB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KGGB는 이미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150발, 또 2022년 태국 20발 이렇게 수출된 전적이 있거든요. 태국 공군도 과거에 이제 T-50, TH를 구매했지만은 2023년 10월 F-16에서 KGGB 투하 훈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KGGB를 도입하면 FA-50 말고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이는 확실히 새로운 K방산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우디,
탈국에 이어서 세 번째 수출 성사가 되는데 폴란드가 이제 오케이 해주면요. 근데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 한번 좀 무기체계 살펴보면요. 이 KGGB 코리아 GPS 가이드 밤 요거의 약자고요. 그렇군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LIG 넥스원 등이 참여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정밀 유도 폭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재래식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한 형태로 개발이 된 겁니다.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재래식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이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폭탄 중에 하나인데 500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 치면 226kg급인 마크 82라는 폭탄입니다. 유도 기능이 없으니까 중력하고 관성으로 쭉 해가지고 떨어지는 이렇게 그런 소위 멍텅구리 폭탄인 거죠. 이 멍텅구리 폭탄에 유도 키트를 부착해서 정밀 유도 폭탄으로 다시 탄생시킨 게 KGGB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스마트 미사일 뭐 이런 것처럼 뭐 자체적으로 뭐 추진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요. 글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 아, 그렇군요. 예. 뭐 소위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이렇게 유도 날개를 단다. 누가 생각했는지 진짜 아이디어 짱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달만 하니까 달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 스펙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이 KGGB의 별명이 장사정포 킬러다. 아, 우리가 좀 많이 두려워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사시에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사정포를 깔끔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 사거리가 100km나 됩니다. 장사정포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4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거리 밖에서 아주 안전하게 KGGB를 이용해서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가 있는 셈이고 수원 비행장에서 쏴도 장사정포까지 도착을 한다 이게. 100km면 충분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중요한 스펙이 이런 부분이고 게다가 정밀 타격 능력까지 이제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중 투하 비행 시험을 하면서 정확도를 증명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FA-50 투하 시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쪽쪽쪽 내려가서 저렇게 가운데 그 불스와이에 맞는 장면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컷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양궁의 나라 우리 항상 불스아이, 불스아이. 뭘 여기 딱 꽂히는 거고 불스아이. 내 머리다 왜 안 돼? 불스아이, 그렇죠, 불스아이. 뭐 활, 총, 포 다 그런 식인데 원형 공산 오차는 13m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미사일이 아닙니다. 추진체가 없는 글라이딩을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공산 오차가 13m면은 이 방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딱 요 안에. 그렇죠. 예, 이 정도. 충분하죠. 그러니까는 굉장한 정밀도라고 할 수 있죠. 사거리도 긴데 원형 공산 오차가 13m. 이거 무지하게 그 정밀한 건데 이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랍니까? 일단 KGGB 이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코리아가 붙었으니까 그죠. 코리아가 K 붙으면 끝이죠. 일단 뒤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K 뒤에 G, GPS. GPS가. 네, 그렇죠. 예. 뭐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의 제이담처럼요. GPS 그러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과 INS 그러니까 관성 항법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유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정교한 쪽집게 타격이 가능한 거고요. JDAM, 조인트 다이렉트 어택 뮤니션, 합동 직격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공군,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크 82, 83, 84 혹은 기존의 벙커버스터인 블루 109 등 기존 항공폭탄에다가 이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해서 이 GBU, 가이디드 밤 유닛, 유도 폭탄을 할 때 이제 GBU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 84, 2,000파운드짜리 폭탄에다가 제이담 키트를 장착을 하면 GBU 31이 되는 겁니다. GPS, INS 유도 키트를 부착한다는 거는 제이담하고 KGGB 다 똑같은데 마찬가지인데 큰 차이가 있죠. 날개 유모. 그렇죠. 차이점은 제이담은 꼬리 부분에 GPS 수신 장치를 포함을 해서 유도 조정 장치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유도 폭탄 중 하나로 알려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이담보다 뛰어난 장거리 유도 폭탄을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KGGB의 활강 날개 덕분이 아닌가. 이 KGGB가 전투기에 수투화되면요, 활강 날개가 쫙 터지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요. 덕분에 제이담은 사실은 뭐 비행거리랄까 사실 관성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한 28km 정도에 이렇게 머무는데 이 KGGB는요, 그것의 3배, 4배에 달하는 1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점도 있는데, 근데 이거 날개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확실히 또 차이점도 뚜렷하네요. 네, 뭐 딱 보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네. 있고, 아까 이제 날개가 없으면은 그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죠. 네,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비행기에 예. 이걸 이제 투하시킨 그 항공기의 그 속도의 관성으로 날아가는 그렇죠, 건데, 예, 예. 날개가 있으면 정말 진짜 활공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KGGB의 날개에 부착되어 있는 플래퍼런이라는 장치인데, 플랩하고 보조란 날개인 에어론을 합쳐서 플래퍼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플랩이란 거는 날개 형상에서 이 플랩 붙어 있는 플랩을 이렇게 꺼내서 내려줘요, 밑으로. 이게 안에서 나옵니다, 플랩이란 거는. 그 비행기 출발할 때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양력을 더해준다. 양력은 뭐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지만 비행기 내에서. 그 다음에 이 에어론이란 거는 양쪽에 있는데, 이거는 에어론은 기본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플랫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공중에서 이제 날고 있을 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회전,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방향이 틀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KGB의 플랫포로는 조종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인 날고 있는데 얘는 이제 밑으로 그냥 좀 무책임하게 던져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투하. 그다음에 항공기의 자세 속도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막, 수 이렇게 있는 막 거죠. 돌리고,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때 이제 정확한 유도 조정을 위해서는 분리 직후에 안정된 초기 자세를 바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날개와 함께 날개에 부착된 플랫포론이 회전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안정된 자세로 딱 맞춰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죄송합니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는 아주 차이가 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플랫포론은 플랩하고 에어론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폭탄의 그 풍물선 낙하기적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경사면 비에 엄폐한 이런 목표에도 선회 접근을 글라이딩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선회 접근을 해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제이담하고도 아주 차별화되는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예. 선회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결국은 산 후사면을 때려야 되잖아요. 저기 장사정포가 있으면 이렇게 진지가 있는데 뒤쪽에 숨어있다 꺼내가지고 쏠 거 아닙니까? 걔는 곡사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냥 곧바로 때려서는 안 되고 한 바퀴 돌아서 뒤에 선에서 뒤를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 됩니다. 예. 이게 또 일반 날개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플랫포론 같은 것이 장착돼 있어야 저런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 앞서 본 그 제이담 그 기능이 안 돼요. 왜냐면 없잖아요. 그냥 사실 민자거든요. 우리 편에서 무처럼 생겨서 그냥 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있다. 근데 미국은 못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우리가 역시 우리 K방산의 뛰어남인가요? 왜 제이담은 없고 우리 KGGB는 있습니까? 그냥 미국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쪽 자존심을 이렇게 꺾고, 야, 저거 한국 애들이 잘 만든 것 같다. 그래서 따라해야죠. 예, 그쪽 벤치마킹 해야죠. 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이담에 이제 활공용 그 날개 키트를 추가를 한 버전이 제이담 ER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이담 ER이고요. 어떻습니까? 모양이 KGB랑 많이 비슷해졌죠? 그냥 바뀌었네요. 많이. 그냥 카피네요, 이거 그냥. 이 제이담 ER은 이게 호주 공군과 협력으로 개발이 됐고요. 500파운드 폭탄에 탑재를 할 경우, 똑같죠, KGB랑 500파운드 탑재할 경우 최대 72km까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이담 한 28km 날아가는 것보다 뭐 한 사거리 2~3배 확정이 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그 KGB 100km 못 미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개량형 제이담보다도 뭐 사거리나 이런 면에서 우리 KGB가 낫다. 이 정도면 뭐 앞서서 우리 뭐 수출, 뭐 가능성, 뭐 목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꽤 괜찮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담은 폭탄 유도 장치의 표적 정보를 입력할 별도의 전선을
파일론과 기체 내부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따가지고 연결을 해야지 그 정보가 전달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항공기 임무 컴퓨터에도 표적 좌표 수신과 입력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KGGB는요 이런 항공기에다가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종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 크기의 단말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손쉽게 KGGB 운영됩니다. KGGB 이제 명령통신 장비 PDU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 디스플레이 유닛. 이게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지상에서 이제 일반 컴퓨터로 이제 임무 계획 딱 수립해가지고 해서 그 내용을 요 명령통신 장치 PDU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조종사는 PDU 들고 전투기 탑승을 해서 이 임무 계획을 무선으로 KGGB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KGGB 딱 가가지고 와서 목표에서 딱 투하해가지고 한 다음에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블루투스 연결 그런 거네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냥 그 파일럿이 바로 그냥 포탄에. 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PDU에 입력된 표적을 향해서 이게 비행하는 도중에 거기도 이제 통신이 되면은 네. 표적 정보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근거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멀리서 지상에서 쏘거나 위성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그런 것도 거의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앞서 그 뭐 F-15인가 16에서 뭐 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뭐 웬만한 비행기 그냥 다 디폴트로 그냥 다 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F5 같은 아까 뭐 영상도 보셨지만 그런 구식 전투기를 뭐 비롯해서 F-15K, KF-16 전투기 그리고 FA-50 경전투기 전부 KGGB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KGGB 개발 당시에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KF-21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국산 전투기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네. 다른 나라 전투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무장 통합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시스템을 못 이용하는군요. 예, 그 항공기에 있는 그 어떤 뭐 기술적인 거를.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네. 뭐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또 허락도 보니까 받아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예 그냥 조종사하고 유도 키트를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는 개별적인 이런 명령 통신 장치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렇게 뭐 KGGB가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제이담보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이게 좀 예상 밖의 부분이라서 아쉬운 게 없지 않나요? 이거 사실 못할 말 저 혼자 상상인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팔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미국이에도 수호기에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그 단점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성능 좋잖아요. 성능 좋고 아니 기체 뭐 상관 없잖습니까? 성능이 좋은 거 다 붙일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반전은 가격입니다. 성능이 좋잖아요. 가격도 없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단점이래요? 그게 단점인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 값을 쳐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단점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능이 좋은데, 개량량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데, 그리고 그 기존과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비싼 거 가져야 이거 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비싸게 받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매자들이 입장은 처음이라 이게 우리께도 비싸다는 게 이게 좀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드문 이게? 케이스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전 충분히 이해갑니다. 잘 만들었으니까 비싼 돈 받아야죠. 사실 이제 가성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다가 지금 가격이 이제 높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저렴했는데 이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나요. 제이담 키트는 구매 조건에 따라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 KGGB는 1억 원 정도거든요. 좀 많이 비쌉니다. 제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잉사가 제작을 했는데 보잉사에 따르면 제이담은 그동안 60만 발 이상 생산이 돼서 미국 외에도 전 세계 각국에 판매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0만 발 저희가 뭐 다 할 것까지는 없고 딱 한 10만 발만 좀 이렇게 고가의 정밀 무기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10만 발만 우리 KGGB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꼭 필요한 기술 GPS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KGGB는 물론 제이담에도 적용돼 목표물을 쪽집게 타격하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데 이 GPS가 어떻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꼭 찍어서 알려주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궁금한데 그 내용 저희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척척 찾아주고 산에서 방향을 잃어도 헤매지 않을 수 있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게임도 할 수 있죠. 이게 다 GPS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매일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GPS. 어떻게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GPS는 위성과 수신기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위성 항법 시스템의 한 종류인데요. GPS가 개발된 건 1960년대였지만 유사한 목적의 기술 개발 시도는 그보다도 훨씬 앞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초기 단계의 위치 식별용 장비는 주로 군함이나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인공위성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됐죠. 그러던 중 1957년 구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응용물리학연구소는 스푸트니크의 전파를 추적하기로 하는데요. 지상 항법 체계의 대안으로 위성 항법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소는 가까운 물체로부터의 파동은 낮고 먼 물체로부터의 파동은 높게 관측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스푸트니크의 궤도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요. 이때 연구소 부원장인 프랭크 맥쿨로 박사는 위성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아 지상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미 해군은 UGM-27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식 탄도미사일을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해 전 세계에 전개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미 해군은 최초로 5대의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비 트랜짓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속도가 느려 사용하기 어려웠죠. 그 사이 본격적인 핵 경쟁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이에 미 의회는 위성 기반의 정밀 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이 결국 GPS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GPS를 미국은 돌연 전 세계 모두에게 공유하는데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 군사 목적으로 만든 GPS를 공유하다니 그것도 무료로. 대체 왜일까요?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거쳐 서울로 향하던 8007편 보잉 747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구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데요.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객 269명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죠. 원인은 당시 항공기에 쓰이는 항법 장치에 문제가 생겨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GPS로 알려진 군사 위성 항법 체계 GNSS에 대한 기밀 보호를 해제하고 민간 분야에 개방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이 GPS를 민간에 개방하기는 했지만 2000년 전까지는 다른 나라가 군사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오류를 유발시키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위치 오차는 100m에 달했죠. 하지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000년 고의 오차를 없애면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민간 활용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PS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걸까요? GPS는 지구 주위를 도는 24개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4개 위성의 신호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선 3개의 위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시간 오차를 확인하기 위한 위성 1기가 더 이용되죠. GPS 위성 안에는 세슘이라는 물질을 품은 정밀한 원자시계가 들어있는데요. 빛은 100억분의 1초 사이에도 약 3cm 나아가는데 이는 시계가 100억분의 1초만 틀려도 1m의 길이는 3%나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초의 정의를 아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원자시계를 사용하는 거죠. GPS 위성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시각과 위성의 위치를 지상의 수신기로 보내주는데요. 전파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성에서 보낸 시간과 수신기가 받는 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 둘의 차이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지상 수신기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작업을 3기의 인공위성이 동시에 수행하면 공간상의 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 산 정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스마트폰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는데요. 우주에서 전파를 보낸 시간과 지구의 스마트폰에서 받은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위성과의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2개의 위성이 쏘는 전파에 2개의 교차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내가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때 3번째 위성이 쏘는 전파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의 위치가 정확히 좁혀집니다. 그래서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혀지는 교차점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욱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얻은 위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닌데요. 인공위성의 시간과 위치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약 5m에서 10m까지 발생할 수 있죠. 반면 군사용 GPS 수신기의 경우 이러한 오차들을 전부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내장돼 있어 오차 범위를 1cm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미사일의 GPS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볼펜 뚜껑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한때 군사 무기에나 쓰이는 어려운 기술로 치부됐던 GPS가 이제는 동네 맛집 검색에도 쓰일 정도로 익숙하고 편리한 기술로 자리 잡았는데요. 1인 1 GPS 시대가 도래한 지금 GPS 기술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뭐 요즘 뭐 GPS 없이 뭐 어떻게 삽니까? 예,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예전에는 그 지도책 책 넘겨가면서 아니면 긴 이렇게 뭐 접어서 쓰는 그거 갖고 솔직히 미국도 운전하고 같이 탄 사람끼리 싸워. 야 왼쪽 오른쪽 그거 여기다 돌아 저기다 돌아. 하여튼 그래서 부부 싸움의 첫 번째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뭐 GPS 등장으로 신세계가 펼쳐졌고요. 군은 솔직히 생존 그리고 아니면 뭐 전투의 승리 이런 거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 GPS 위성을 선보였을 때만 해도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회의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걸프전에서 이제 써보니까 자, 사막의 폭풍의 작전 보면은요,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 치잖아요. 정말 안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뭐 5m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뢰 매설돼 있는 위치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식수 어딘지 찾고 뭐 혹은 뭐 아군끼리 뭐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GPS 없으면은 이거 계속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산이 많아서 그런 건 농담 많이 하죠. 이 산이 아닌갑다. 네, 저 산으로 가자. 부대 이끌고 그거 하자. 다 똑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사막은 더 완전 똑같잖아요. 사막 거기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이게 사실은 제가 본방야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GPS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누구죠? 아인슈타인. 예.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이미 한 얘기도 복잡한 얘기라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찾아보시고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거 빼야 됩니다. 앞으로도 빼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 스마트 폭탄 근데 이게 진짜 이 소위 멍텅구리 폭탄에 뭐 이렇게 딱 애드원 붙여가지고 유도가 되는 스마트 폭탄으로 바꾸겠다 이 생각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게 처음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자 이게 뭔가 기술이 첨단이다. 뭔가 이렇게 이거 대단하다. 미국이겠죠? 아니죠. 2차 세계대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 2차 세계대전까지 거기까지 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죠? 그럼 독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독일이죠, 무조건. 독거놀로지. 예.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마트 폭탄의 원조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요. 독일이 중장갑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리츠 X라는 폭탄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원격으로 라디오 수신, 무전 수신을 통해서 낙하 궤도를 수정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독일이에요, 이게. 이런 예. 대단한 무기를 많이 만들었죠. 독일은. 그렇죠. 요즘은 오히려 독일에 이런 게 좀 약간 둔한 느낌인데, 진짜 스마트했네요. 자, 근데 이제 이후에 방식이 어떻게 됐냐? 레이저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제2세대 항공폭탄으로 불리는 레이저 유도 폭탄.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페이브웨이 시리즈 폭탄입니다. 여기 몸체는 멍텅구리 폭탄이에요. 요 가운데는 몸체는 멍텅구리 폭탄인데 여기다가 뒤에 키트랑 앞에 레이저 수신부를 장착을 해서 유도부를 장착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방식이죠. 이게 심지어 언제부터 쓰였냐면 베트남 전쟁 때부터 썼어요. 그래요. 그때도 예. 그렇게 유도 무기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명중을 보였는데 이겁니다. 이제 1965년부터 4년 동안 연간 6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재래식 폭탄을 퍼부었는데도 파괴하지 못한 철교, 탄호화 철교가 있는데요. 이 철교를 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 정말 딱 하루 만에 정밀 타격으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 베트남전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하고 함께 활발히 운용된 또 다른 스마트 폭탄이 있는데요. 이거는 TV 가이디드 밤으로 불리는 그 AGM-62 월아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TV가 그 우리가 아는 텔레비전 그 TV입니까? 예, TV 가이드라는 잡지도 있죠. 그렇죠. 예, 리더스 다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거의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TV 가이드. 오히려 요즘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채널 많잖아요. 여러분, 퀴즈. 자, 지니 TV. 우리 KFM 몇 번? 101번. 기억 안 나신다고? 다 까먹으신 것 같다고요? 국군의 날. 언제? 10월 1일 다 시작했는데 101번이에요. 지니 TV 101번. 뭐 농담이고 TV 가이드 뭐 이런 것도 미국 잡지였죠 사실. 근데 그것과 사실 상관없고 TV 가이디드 밤이니까 TV는 그 텔레비전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TV 아니면은 그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걸로 유도되는 폭탄을 말하는 건데 TV 유도 폭탄이 1968년부터 운영된 레이저 유도 폭탄과 함께 6년 동안 총 2만 5천여 발이 발사가 돼서 자그마치 18,000여 개의 표적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성공률을 기록을 했죠. 거의 뭐 표적 파괴하는데 두 발이 필요 없었다는 거네요. 두 발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멍텅구리 폭탄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정교함인데 이 AGM-62 월아이가 TV 유도 무기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진 기간은 없는 유도 폭탄이고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 계통은 아니고 스마트 폭탄인데 이 월아이의 탄두부에는 TV 카메라 혹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고요. 조종사가 조종석의 모니터에서 이제 목표물의 이미지를 방금 저렇게 보면서 조준점을 지정을 하고 신호를 송출해서 폭탄을 발사를 하는데 폭탄은 지정된 목표물을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발사한 다음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Fire and Forget, 그러니까 발사 후 망각 능력을 이미 1960년대에 갖췄던 그런 정밀 유도 무기의 상당히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월아이가 개량을 거듭해서 일부는 핵탄두를 장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뭐 AGM-65 매버릭에 다 자리를 내주고 완전히 퇴역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레이저 유도, 뭐 TV 유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뭐 짱 먹었겠는데요? 사실 보면 이게 실전 사용 기록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1991년 걸프전에서요. 전체 폭탄 사용된 것에서 유도 폭탄이 딱 8%였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렇죠. 91년 걸프전에서. 그랬는데 자,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를 보면은요. 전체 폭탄 투하한 중에서 68%가 유도 폭탄이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폭탄도 절약도 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도 많이 줄이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치명적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뭘까요? 레이저 무기 사용할 때 우리 가장 큰 약점 뭐죠? 레이저? 기상 상황. 그렇죠. 날씨, 막 악천후 이러면 레이저 쏴도 이게 구름을 뚫고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미국은 걸프전 후에 그 새로운 방식의 제 3세대 항공폭탄을 개발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KGB 그리고
JDAM으로 대표되는 GPS 유도폭탄. 예. 예. GPS 그 유도폭탄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런 뭐 기상 상황 뭐 이런 거 영향 안 받고 그냥 거의 뭐 그쪽에는 단점 없는 겁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게. 또 GPS도 있어요? 왜냐하면 GPS가 이게 뭐냐면 위치 신호를 받아서 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해서 목표물을 파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전파를 받는다는 거는 이 날아오는 전파를 누가 교란을 한다, 재밍을 한다. 그러면은 GPS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제 유도폭탄이 러시아의 재밍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2024년 5월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지상에서 발사되는 모델 GLSDB입니다. 그러니까 이 SDB를 이렇게 그 지상에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이거 소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저 본게임에서도. 이 소구경의 GPS 유도폭탄을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용 로켓탄도에 결합시켜서 지대지 공격을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이게 미국의 보잉사와 스웨덴 사브가 함께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보내져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도 개발만 했지 실제 물량 확보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본 따끈따끈한 신상을 보낸 거예요. 그냥 신상이 아닌 진짜 최신상. 최신상. 최신상인데 그 러시아의 뭐 재미인가 그 작전을 맡겼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이 GLSDB를 반겼던 이유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데 150, 160km까지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또 로켓 엔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밀 GPS 그리고 관성항법으로 유도가 돼서 교란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환호를 했으나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위성 신호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외부 신호, 뭐 잡음을 일부러 주입하는 그 강력한 재밍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GLSDB가 방해를 받아서 목표물을 타격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GPS 스푸핑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스푸핑이란 거는 가짜 신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딴 데로 보내는 거죠.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여기에도 이 GMLRS가 당해서 목표물을 계속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F-16 같은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을 보면 지대지의 그 장점이 좀 이런 식으로 되면 좀 훼손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F-16에 몇 발이나 장착해서 그 떠서 쏘겠습니까? 이거는 지대지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이건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다음 세대 폭탄이 또 등장을 해요. 소위 4세대 항공폭탄. 그래서 이제 레이저 유도를 따랐던 그 페이브 A는 GPS 유도를 추가한 Enhanced Phase A 폭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GPS 유도 방식으로 개발된 JDAM은 LJDAM으로 발전을 합니다. LJDAM을 예로 들면요, 투하 직후에 이제 기존의 JDAM 같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비행을 하다가 레이저 탐색기가 표적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거리에 어느 정도 가면은 자 그때부터 표적에 반사되는 레이저 신호를 따라서 공격하는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능동 레이저 유도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적 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후 이제 2020년대 들어서면서요, 4세대 항공폭탄에다가 이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고해상도 영상 탐색기를 추가로 장착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하 후에 이제 표적 재지정용 무장 데이터 링크가 더해져서 자, 표적 자동 인식까지 가능한 5세대 항공폭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KGB도 그런 그 추세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군 당국이 2020년대 초부터 이제 신형 복합 유도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GPS, INS 유도 방식이 적용된 이제 국산 KGB 이 개발 당시 상용 GPS를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2016년부터는 GPS 교란에 대응 가능한 이제 미국의 군용 GPS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항재민 능력도 훨씬 강화가 이제 된 상태인데 현재 개발 중인 KGB의 개량형은 바로 4세대의 중요한 부분이 그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한 탐색기와 조종부가 추가 적용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GPS 유도폭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적외선 시커, 그리고 이제 반능동형 레이더, 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장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첨단 유도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 다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기존 500파운드에서 파괴력 부족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1000파운드급으로 개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 5세대 항공폭탄 개발 기술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량될 KGB가 기대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전에 본게임 2에서 다뤘던 미국의 퀵싱크라는 폭탄 기억하세요? 그쪽 개 잡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 잡는. 예. 이게 KGB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당시 이제 미 공군이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던 퀵싱크는 이름 그대로 표적함을 빠르게 침몰시킬 수 있는 대한 무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나 F-15 전투기에 탑재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다. 예. 사실 보시면 제이담하고 흡사한데 중앙에 이제 퀵싱크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이담이 가진 그 기본적인 GPS INS 유도 기능 외에 해상의 수상함을 정밀하게 표적화할 수 있는 그 무기 개방 시스템 구조 탐색기, 이걸 장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 공군 연구소가 개발한 WSA 탐색기 덕분에 이동 중인 해상 표적과 교전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투하된 퀵싱크는 장거리를 비행한 다음에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혹은 이동 중인 표적함 주변에 터져서 버블 제트로 군함을 두동강 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요. 미국이 제이담을 대함 무기로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KGB로 우리가 대함 무기를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단은 뭐 미군이 신형 대함 무기로 이 제이담 개량한 퀵싱크를 선택한 이유를 보자면 성능도 물론 뛰어나지만 일단은 기존의 대함 무기와 비교를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은 적 군함에 대한 타격 능력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중국 때문이죠. 그렇죠. 예, 한 해에 5척에서 6척 정도의 대형 방공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위함급 무장을 갖춘 초계함은 10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민간 선박에도 무장한 민병 조직을 승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수십억 원씩 나가는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이런 소형 선박까지 제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퀵싱크다. 제이담 기반이니까 가격은 아까 몇 천만 원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렴하면서 이제 성능도 좋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데 다만 제이담 기반이기 때문에 또한 생기는 문제는 바로 짧은 사거리다. 그렇죠. 앞서서 그 날개 없어가지고 뭐 20몇 킬로 그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KGB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찰떡같이. 찰떡같이. 마치 짱구처럼 그러게 나오네요. 말입니다. 이거. 네. 사거리가 뭐 3-4배씩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이동 표적을 상대할 수 있게 개량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KGB를. 그러면은 이제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제이담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구매를 해주시면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공동 구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함 타격 무기로까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주목을 이미 받고 있는 한국판 퀵싱크의 탄생 더욱더 기대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KGB가 굉장히 당시로서도 우수한 무기고 신형의 무기였는데 보면 이제 유사한 개념의 무기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스파이스라는 무기가 있고 그거 심지어 우리 군도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도 제이담 ER 개발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작은 굉장히 잘한 건 중요한데 결국 이 무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활용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GLSDB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상에서 쏘는 방식으로 이걸 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퀵싱크 형식으로 만들었다면 함정에서 발사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좀 창의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이게 KGGB도 빨리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다 비슷한 연배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자주국방 얘기 나오고 우리가 자력으로 만든 무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총, 포, 미사일, 뭐 항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고 또 하고 있다 보면은 야, 우리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다.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나은 그 응용의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받으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고 또 특히 이제 그 제이담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무기와 경쟁을 해서 성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그런 기쁨과 함께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네. 가격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자. 미제보다 비싸지 않게. 아, 그렇죠. 예. 예. 이미지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생각하게 되네요. 예, 자,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K방산 그 일꾼분들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에서 101번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때 우리가 좀 써야 외국도 쓸 거 아닙니까? 뭐 해상에서 쓰든 뭐 지상에서 쓰든 KGB도 이거 원래 많이 쓰면은 많이 또 사고 많이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저 경쟁력은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뭐 외국 거 따져봐도 우리께 짱인 것 같아요. 성능으로는 확실히 밀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가격 문제를 결국 해결될 거예요.